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요번에도 이제 또 투자 관련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뭐 돈의 흐름, 뭐 자본 체력 이런 거 하다가 제가 돈의 흐름, 머니 무브라는 그 컨셉에 이제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좀 했어요. 교보문고랑 뭐 저희 도서관에서. 그래서 몇 개의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뭐 경제 머리가 필요한 순간 그것도 봤었고, 요번에는 이제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이란 책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책을 몇 개 봤는데,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쓰는 책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관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몇몇 책들은 제가 좀 거론하긴 그런데, 그것도 약간 돈에 대한 흐름 얘기인데, 너무 트렌드에 맞는 어, 제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일찍이 아직 그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서 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트렌드성에 간데 이 책은 확실히 투자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 있죠. 투자가 좀 무슨 가르쳐주는 회사 뭐 학원도 없고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절판이 됐어요. 18년에 나왔으니까 꽤 됐죠? 지금 25년이니까, 예, 됐는데, 페이지가 또 많아요. 자료 페이지가 넘습니다. 분량이 적지가 않은데, 정말 내용이 알찹니다. 투자라는 걸 정말 모르겠고, 나 몰라. 근데 나는 경제도 모르고, 뭐, 경영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보셔도 무난해요. 예. 전혀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관통하는 느낌? 이렇구나.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르다, 이 책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절판이긴 한데, 빌려서도 보실 수도 있고, 도서관 같은데 아니면 뭐 중고로라도 좀 보시면 어떠실까. 지난 시간에 어떤 뭐 경제머리가 필요한 그 책도 좀 기초에 가깝다면, 상식에 가깝다면, 요거는 이제 투자의 기초? 그러니까 저는 뭐 투자의 기법들 있잖아요. 막 그 무슨 시장가, 뭐 직전가, 뭐 스킬들, 뭐 추세선, 뭐 이런 거 보고 저는 그런 스킬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막 호봉, 단봉, 뭐 이렇게 캔들 차트 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책들이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약간 지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영주 닐슨, 그러니까 이름이 좀 한국 이름이랑 미국 이름이 좀 섞여 있죠. 그래서 금융 전문가 분이세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셨대요. 그리고 원래 약간 집이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시고 유학을 가신 거죠. 유학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세요. 스포고대학교 통계학 박사까지. 보통 유학을 하고 국내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저렇게 유학 가서 그 대학을 나와도 미국에서 잡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미국에서 본인 잡을 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죠. 그래갖고 월가에서 6조 원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거죠. 그 베어스턴스 요런 데 JP 모건, 시티그룹 등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랑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신 거죠. 실무 경험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글이 다른 게 경제학을 바탕으로 학구적인 부분도 있고 본인이 실제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잘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그런 돈의 흐름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 그분들이 이상하고 뭐 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단편적인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트렌드에 꽂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이가 없거나 제가 좀 못 쫓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분 책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약간 기초적인 것까지도. 물론 실제 투자할 때 몰라도 되는 내용들도 솔직히 많아요.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런 건 난 별로 관심 없어 하시면 넘기셔도 돼요. 넘기셔도 되는데, 전체적인 글로벌한 투자라는 이 머니게임?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내용도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돼 있고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 투자를 약간 게임, 약간 그 고스톱, 본인이 고스톱 쳤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좀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의 원리 그런 거를 이제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도 알려주지 않는 금융상품의 원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금융상품에 대해서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예.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애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써 있어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주식, 채권, 뭐 ETF, 연금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저는 안 볼 거예요. 저는 황금도 그렇고 이렇게 뮤추얼 펀드도 그렇고 제가 그나마 접근 가능한 거 요 네 개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부, 2부 했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직접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산 매분, 리밸런싱, 투자를 할 때 첫걸음 요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량은 좀 많은데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좀 넘기셔도 되고 숫자의 역사 같은 거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 파트를 잘 보셔야 투자를 임하는 어떤 마인드셋, 본인의 어떤 결심, 아, 투자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파트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투자판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셨으면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얘네들의 특성, 얘네들이 왜 나왔는지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이 만든 거잖아요. 예. 아, 이런 식으로 야, 요거는 좀 획기적인 성격이 강한데 본인에게 맞는 걸 찾는 거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요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했다면 이제 이거를 믹스 앤 매치를 해보는 거죠. 예, 자산 관리해서. 요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무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투자와 금융이익. 이게 키워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얘기했죠.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예. 학교 교육은 약간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키워찾기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교는 투자와 금융 가르치지 않는데 또 다른 걸 가르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투자와 금융은 누구한테 배우냐?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멘토를 삼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찾아서 읽으세요. 본인 스스로.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예. 왜냐면 투자와 금융이 정답이 없어요. 나는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 경매로 성공한 사람, 성공이라기보다 돈을 버는 사람, 난 채권으로 한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다 들으시고, 여기서도 나와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처한 자금, 나의 제약 요건, 내가 그런 목표, 내가 가진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그 얘기를 듣고 본인에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평생의 머니 게임 뭐냐 투자다 평생이란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머니 게임 투자란 말 많이 들으셨죠? 평생이요, 평생, 평생, 평생. 이게 그냥 붙인 말이 아니에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은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그만둘 수 있잖아요. 이건 평생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예. 그리고 게임과 투자의 유사성으로 이제 투자판에 대해서,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고스톱의 룰, 투자의 기본 법칙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예.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니고서는 일반인이 단기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에게 무리다. 그래서 이 책에선 단기 투자를 다루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룰, 뭐죠? 고스톱 할 때 그렇죠. 자기가 맨날 점수를 이뤘대요. 친척들하고 고스톱을 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를 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식, 채권, 이런 애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어떤 식으로 돈이 벌리는지를 일단 이걸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죠, 사람들이. 이거 은근히 안 해요.
누가 돈 벌었다더라 하면은 누군가 나를 돈 벌어주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뭐 해야 돼요? 펀드 가입하면 돼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돈은 불리고 싶어. 펀드 가입한단 말이에요. 펀드 매니저 시켜가지고. 대신에 그런 펀드 매니저들한테 수수료가 많이 붙죠. 그리고 뭐죠? 고스톱도 그렇죠. 다양한 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저도 고스톱 룰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고랑 스톱을 누가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이게 고스톱과 투자. 고스톱은 약간 이게 게임인데 이런 걸 비유를 든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할지 말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투자 상품을 잘 이해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상하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해야 된다. 리밸런싱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이 비중은 올리고 요 비중은 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드랍하고 매도하고 다시 하고 또 매수하고 그런 걸 이게 게임의 룰이랑 비슷하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투자인 거예요. 어디 뭐 종목 하나 좋아서 들어가자. 이게 투자가 아니고요. 이 전체 세 가지가요, 투자라는 거예요. 야, 뜰 종목 구해봐. 그건 투자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투기예요, 투기. 그건 투기. 야, 못 뜬대. 야, 소스 들으니까 어디 뜬대. 그거는 투자 아니라니까요. 투자는 이거라고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게 투자라요. 투자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가서 이제 투자가 뭐냐라고 묻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투자예요, 이거. 그래서 투자로 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종목 좋을지, 물론 그것도 투자 상품을 알고 이해하는 쪽에 들어가는 파트긴 한데,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투자자의 자세를 약간 포커 게임, 포커 하시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포커 플레이어. 100% 게임에 몰두한다. 어설프게 가서 하지 않는가.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게임 자체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게임의 지금 형세가 어떤지, 누가 지금 패를 쥐고 있고, 지금 이 흐름이 어떤지를 본다는 거예요. 지난 것을 잊어버린다. 이거 진짜 안 되죠. 지난 것을 잊어버린다. 내가 얼마 꼬랐는데 이거 얼마 따야 돼. 이 생각이, 이 집념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이죠. 나 얼마 꿨다니까 나 회복해야 돼. 예. 리서치 공부를 하며 날성감을 유지한다. 이게 계속 보시면서 이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한다. 예전에 뭐 케이블 방송인가 외국에서 나왔어요. 포커 하던 사람이 챔피언이 됐어요. 막 몇백억을 한 거예요. 막 옆에서 막 터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뭐 사회자도 뭐 축하드립니다 이랬거든요. 그 포커에서. 근데 이 사람 표정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무표정이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 댓글들이 달렸는데 아무리 기쁘고 해도 표정을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표정이 이제 다음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이 그 표정을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표정에 만약 그게 읽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게임을 하는 포커하는 사람들이 그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이 그래서 포커페이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포커페이스란 말이 무슨 일이 있어도 표정 변화 하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보는데 깜짝 놀랐죠. 야, 그걸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다혈질이고 성질급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안 돼요. 진짜 평생 해야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게. 야, 어디가 뜬대. 야, ETF 지금 몇 프로 먹는데. 야, 지금 AI주 지금 찔때 지금 뭐 엔비디아 와가지고 깜부치킨에서 먹었으니까 AI 준대. 야, 내년 우리 코스피 500 가니까 지금 들어가. 물론 지금 늦게 들어가면 놓칠 것 같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게임의 법칙을 알고 게임을 할 것.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 보글이 그랬어. 반드시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단순하게 투자하라. 시장의 하락장에 대해서 대비해서 멘탈을 길러라.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모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손해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얘기했죠. 직접
게임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와요? 3부 뒤에서도 나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게임에 참여해야 되지? 돈이 녹아내린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항상 얘기죠. 돈이 녹아내린다. 지금 너무나 이거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돈이 녹아내려요. 지금 돈이 녹아내려요. 화폐의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게 투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투자의 역사.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처음 시작돼서 런던 증권거래소 이야기, 뉴욕의 월가 이야기, 투자 이론의 발전,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 이론, CAPM 이론,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게 해서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변동성을. 하지만 체계적 위험 자체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으로 하는데 자본자산 가격 모형도 그래요. 무위험 채권을 상수로 놓고 베타가 붙어요.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으로 나와요. CAPM은. 뭐죠? 무위험 채권, 국가 부채 같은 거. 얘의 그 이자율이 있겠죠. 무위험책을 제로 베이스 그다음에 베타. 시장의 특성에 따라 이 베타 값이 달라요. 기울기죠. 이거 위험 프리미엄. 내가 어떤 A라는 회사, 뭐 A라는 종목 들어갈 때 얘보다는 뭔가 위험하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적정한 이제 시장 이자율을 구하는 CAPM 모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예. 꽤 됐는데 우리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이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투자 상품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뮤추얼 펀드가 이때 나왔고, 우리가 요즘 하는 인덱스 펀드죠. ETF의 전신입니다. 존 보글. CMA가 이제 이때 나왔고, ETF가 89년 나왔죠. 지금 난리 치고 있죠. 24, 25, 20년, 2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각광을 받은 게 이때 이르는 거예요. 나오기는 이때 나온 거죠. 이때 인덱스 펀드가 75고 나와서 ETF 나온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거 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그냥 내가 뭐 지적 만족이 아니라 투자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역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반복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치가 뭐예요? 역사잖아요. 우리는 계속 사는 게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폭락과 버블이 있었다. 튤립 파동 유명하죠. 영국 남해 버블 이런 케이스,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 제가 이 케이스 하나하나를 여기서 다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있었고 자본주의가 쭉 오면서 이런 폭락과 버블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 철도 버블, 플로리다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붕괴. 이거 유명하죠? 대공황 왔었을 때 검은 월요일, 일본의 버블, 북한 버블 90년대, 미국발 그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이런 굵직굵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좀 이슈가 컸던 거, 글로벌하게 컸던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거랑 맞물려서 뭐죠? 사기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 같은 애들은 많죠.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세이노님 책에도 나왔던 뭐, 유익한 부자, 좋은 부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이게, 동생이랑 같이 해가지고, 모씨. 근데 이제 막,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안 좋게 해서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거. 돈 벌어주겠다. 돈 벌게 해주겠다. 이 말 하는 인간들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제발 꿈 깨세요.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 없어요. 본인이 버셔야 돼요. 자본주의예요. 항상 투자 뭐라고 해야죠?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어디서나 나오죠. 금융상품에 다 이거 있잖아요. 네? 돈 벌게 해주겠다.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꾼이에요. 손절하셔야 돼. 절대 빠지냐. 이렇게 큰 인생이 걸린 건데 그걸 남의 손에 빌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시장 조작, 뭐 내부 고작, 랜론 사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역사를 알아두시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에 대해서
좋다는 거죠.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이 파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도 있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게임의 대가들. 소위 주식, 뭐 투자자, 주식 투자자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투자판에 달려들기 전에 명심하셔야 되는 말들이에요.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부자들 중에는 회사를 다니는 고연봉자보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왜 그런 거죠?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해서 투자나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냥 단순히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얘기했죠. 자본 체력에서도 나오죠. 상속형과 자수성가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솔캔 TV의 컨셉은 뭐죠? 자수성가형입니다. 상속형은 아니에요. 왜? 저 스스로가 상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이를 상속형으로 만들어 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이게 뭐라 그랬죠? 자수성가형, 대치동형, 상속형, 압구정형.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래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죠. 왜? 모아놓은 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를 쌓으려고 해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상속형은 뭐죠? 돈이 이미 많아. 이들은 교육 트랙을 타지 않아요. 이미 유학 갔다 와요. 이들은 뭐예요? 있는 돈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적을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적을 만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유순하게 지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굴려야 돼요. 근데 자수성가형은 뭐죠?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앞서 나가야 돼요. 왜? 없는 것에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왜? 이분들은 처음부터 자본가 트랙으로 들어가고 이분들은 경쟁 후에 시드머니 모으고 그다음에 한 단계가 껴있는 거죠. 경쟁 모드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형은. 이분들은 바로 자본가형으로 넘어가요. 경쟁 모드가 없어요. 예, 그래도 두리둥글 또 이렇게 성격 유순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손절 빠르고 아, 이 사람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아. 그러면 조용히 손절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치열하죠. 내가 쟤보다 우월해야 되고 더 성격 받아야 돼. 경쟁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머니 모으고 나면 자본가 모드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두 개가 그 시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경쟁 모드가 빡센 거죠. 저도 지금 이런 거죠. 네, 저는 뭐 상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투자 이론을 아는 것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항상 이 실행이 중요하다가는 다른 책에서도 나왔잖아요. 투자는 소액이라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봐라. 자, 이제부터 얘기가 들어갑니다. 워렌 버핏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작가 이 지으신 분은 워렌 버핏 얘기 중에 자기는 욕을 꼽았대요. 워렌 버핏 어록 이런 게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워렌 버핏의 어록 치셔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요걸 보셨대요. 주식이 단기간에 50% 폭락할 경우 50%입니다. 1억 넣는데 5천만 원 날라간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곤란에 빠지게 된다면 애초에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이런 칙 유명하잖아요. 원금을 잃지않아 그거보다 자기는 이게 더 와닿았대요. 이게. 자기가 이 사람 월가에서 몇 조 원을 굴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버퍼. 이게 없으면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투자는 평생에 약 20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된다. 워렌 버핏이 했다는 거예요. 투자자. 20번의 기회밖에 없대요. 얼마나 신중한 거죠. 예. 기회라는 게 뭘까요? 폭락장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버블 폭락장. 그때 해서 솔직히 워렌 버핏도 자기가 그래요. 일생을 돌아갔을 때 뭐 몇몇 폭락이 있었대요. 그 기회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40 중반인데 한평생에 20번이잖아요. 제가 평균 수명 80이라고 하면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10번 미만으로 남았겠죠. 저에게 앞으로 기회라는 게. 그러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랑, 내가 평생 얼마 사니? 그러면 나에게는 몇 번의 기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성공적인 투자는 머리가 좋거나 학위가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 견디. 이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심리, 정신, 멘탈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강요라보다 강조하잖아요. 제가 드디어 보는 존 복을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건초더미를 사라. 이게 ETF가 나온 인덱스 펀드가 나온 퀴즈입니다. 이게 이 인덱스 펀드를 내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 전체를 사라.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 ETF예요. ETF. 제가 너무 ETF 찬양론 같은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진짜 이만한 애가 나올까 싶어요. 이걸 능가하는 애가 나올까? 정말 그래요. 언젠가 폭락하겠죠. ETF도 지금 돈이 얼마가 몰려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해요. 지금 닷컴 버블보다 더 높대요. 그 버블을 측정하는 무슨 지표가 있는데 지금 S&P 500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한 거랑 지금 PER이죠. 주식 가치 한 게 이게 몇십 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보다 지금 너무 오버슈팅 돼 있고 어느 정도 오버슈팅은 있는데 그 오버슈팅 정도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이. 닷컴 버블 어떻게 됐죠? 폭락됐죠. 이게 얘도 온다는 거예요. 버블 폭락이 오긴 온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웬 아무도 몰라. 이분들은 이 지표랑 이런 걸로 봤을 때 버블 맞다. 버블 맞아. 근데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올라요.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요. 근데 지금도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AI 뭐 이렇게 했는데 공급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공급이 많은데 이걸 수요할 수요자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사회가 발전되어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물론 수요가 계속 늘겠죠. AI에 대한 수요가. 근데 이 공급이 너무 많아.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감소한다는 거겠죠.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면 뭐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이 주식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면 뭐가 나요? 자기 실현 효과라고 하고 오버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실현. 내가 말한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가 실현이 된 거예요. 가격에. 예.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이게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야, 앞으로 두 배, 더 달 거야. 그러면 이제 가격이 진짜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오버슈팅 되는 거죠. 막 기업이 막 나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게 보지? 그게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건조더미의 바늘 찾으려 하지 말고 건조더미를 하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이죠. 투자를 하게 처음 하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에 되게 민감해져요. 예적금하고 정말 달라요. 그러다 보면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도파민.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쳐보세요. 주식으로 망한 이유 요거 검색으로 치면은 이게 1부터 1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영상 많거든요. 이 도파민 중독이 있어요. 어느 순간 계속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주식 거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뭔가 내가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주식창에 들어가서 오르고 내리고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건 단기 투자랑 다르고 그냥 도파민 중독인 거고 불안감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도 그걸 살짝 느꼈어요. ETF 처음 들어갔을 때 뭔가 더 막 계속 사야겠는 거예요. 아직 제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지 플랜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없긴 해요. 이런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야, ETF가 이렇게 하는데 적립식이 어쩌고 거치식이 어쩌고 나 얼마 들어가야 되지? 지금 오르는데 지금 파란불 됐는데 빼야 돼? 막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 ETF에 대해서 그 정도 알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오르고 내리는 그 빨간색, 파란색 그 화살표를 보면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좋은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나만 뒤처지나? 그래서 아차차 싶어서 제가 또 했죠. 그래서 그 적립식으로 바꿨어요. 예.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들도 보세요. 투자가 흥미롭고 재밌다면 아마도 당신은 돈을 벌지 못할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하고 나분하다.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 했죠. 예. 조지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진짜요. 이게 매일매일 주식창 열고 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도파민 느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제 이분들 대가가 하는 말이 역시 다르죠. 예,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삶과 산업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생각 없이 갑자기 행동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칙과 게 없단 얘기예요. 남들이 사면 싸고 팔면 팔고. 왜냐면 원칙과 없다. 투자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 책 말고도 많이 얘기했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원칙의 철학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견지하셔야 돼요. 지루하고 따분하게. 그래서 투자는 뭐예요? 재밌으면 안 돼요. 하라는 대로 그거 쭉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5개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김연아 맨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팔프스 뭐 10시간씩 그거 훈련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 갖고 하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투자도. 뭐예요? 그게 keep buying이에요. keep buying.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사기로 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뭐 지금 시장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기로 했잖아요. 그냥 사세요, 그냥. ETF 매일 10만 원씩 사요. 물론 돈이 나중에 매일 10만 원씩 사요. 매일 10만 원씩. 그리고 파란색 뜨잖아요. 30만 원 사요. 10만 원 사던 게 10만 원 플러스 30만 원에 40만 원 산단 말이에요. 네. 40만 원. 파란색 뜰 때만. 예. 요즘 파란색 뜬 날 별로 없죠. 제가 얼마 전 이제 며칠 있다가 한 계좌 인증하면서 제가 이제 납입했던 거 3개월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파란색 뜨면 이렇게 제 원칙이에요, 이건. 제 ETF 원칙. 1원칙. 매일 10만 원씩 산다. 2원칙. 파란색이 뜨면 30만 원 산다. 추가로 쓰면 돼. 3원칙. 언제 파냐? 절대 팔지 않는데 팔 시기가 오겠죠. 가족이 해체될 때. 저는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 원칙으로 해놨어요. 3개월 하니까 이 원칙이 생겼어요, 저는. ETF 제 원칙이. 예. 생각 없이 갑자기 행동하는 거 원칙 없다는 얘기죠. 전혀 행동하지,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인수합병의 대가 칼 아이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투자의 시작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을 가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뭐예요?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딱 가정했어요. 시장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갖추는 거. 그래서 전천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 사람도 하나의 관통한 거죠. 아, 주식시장이라는 건 내가 예측할 수 없구나.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지? 내가 가진 자산을 쪼개보자. 상승. 이 책에 나오거든요. 포트폴리오 짠 거예요. 이게 상승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모든 걸 커버리지하는 포트폴리오 안을 짰어요. 예. 그래서 전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분.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인사이트.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초에. 예. 이거 예측해요? 참고 견디는 거 시장 예측해요? 안 하죠. 예. 흥미롭고 재미있지 않죠. 왜? 시장을 예측 안 하니까. 시장을 예측 안 하니까 흥미롭고 재밌을 게 없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밖에 비가 오든 뭐 하든 칸트처럼 맨날 공원 나가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걸 관통하는 게 보이죠. 지금 참고 견디고 무직하게 하는 거죠. 게임의 참가자들 대가들이 있었고 참가자들 저 어떤 놈들이 오냐? 게임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다. 좋다. 내가 지금 ETF 하러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는데 어떤 놈들이 있냐? 그 투자판이라는 게 뭐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금융시장, 중앙은행, 정부, 투자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나랑 비슷한 동학개미, 개미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있겠죠? 예, 그거 좀 봐주시면 되고. 중앙은행, 이거 뭐였죠? 경제머리가 필요한 거기서 이거 메커니즘 설명드렸죠? 금리 결정합니다. 두 가지로 해요. 금리를 결정하는 거랑 양적 완화.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나서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 있다고 그랬죠? 예. 은행에 돈 맡기지 말고, 돈 맡기면 너 보관료 내. 이거예요. 이거. 빨리 지금 은행에 있는 돈 가져다가 투자해. 이거에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뜨는 거. 양적 완화. 정부 채권.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사들여요. 사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그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 테이퍼링이라고 했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부 지출,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금과 규제죠. 자, 정부가 돈을 썼어요. 돈을 썼어요. 정부는 이 지출을, 정부 적자, 이렇게 자기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추경 들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초 예산을 다 써먹었어. 그래서 내년에 있을 걸 끌어다 쓰고 아니면 또 세금을 더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해외에다가 돈 꺼놨는데 못 갚거나, 예, 그런 거. 정부가 그러면 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자,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꿨어요. 6개월 지났어요. 인플레이션이 10%가 됐어요. 그럼 이 100만 원 어떻게 됐어요? 50만 원이에요. 떨어졌어요. 100만 원의 가치가 6개월 지나서 물가 상승률 10%가 되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정부 지출의 부채가 뭐예요? 줄어든 거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정부 지출의 이 부채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정부는. 그래서 자,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유인이 없어요. 잔인하게 얘기하면. 근데 안 낮추면 어떻게 되죠? 시민들의 돈이 녹죠. 돈이 녹잖아요. 그리고 원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절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부채가 많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녹이고 싶어. 그럼 얘도 인플레이션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금융 시스템 플레이어, 투자은행, 증권회사, 은행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었죠. 예. 경제머리 거기 그 영상에 보시면 자 헤지펀드가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랑 공매도 두 가지를 써요. 레버리지는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2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더 땡겼어요. 땡기면서 내가 다 앞으로 이자를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란 투자금을 만들었죠. 그래서 10% 투자를 했어요. 원래는 10% 투자면 200만 원에서 20만 원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떼서 300만 원에서 30만 원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에 대해서 4% 이자를 주기 위해서 얼마를 뺀 거예요. 예. 30만 원, 20만 원 수익이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20만 원 수익인데 레버리지에서 얼마가 됐죠? 플러스 6만 원을 더 얻은 거죠. 예. 이거예요. 레버리지 한다 이렇게. 예. 레버리지에 요 반대되는 게 뭐죠? 공매도 비슷한 거죠. 이건 주가가 하락할 때인데 뒤에서도 뒤에 나오죠 이제. 공매도는 그거예요. 참 특이한 건데 주식이 하락을 예상해요. 이거예요. 주식 하락장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B가 갖고 있어요. 얘한테 빌려요. 너 지금 주식 있지? 그거 나 좀 빌려줘. 어, 빌려줘. 대신에 6개월 후에 갚을게. 예. 근데 공짜로는 안 해주니까 3만 원 줄게. 이 조건을 준단 말이에요. 6개월. 얘는 조금 똘똘한 애야. 딱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A라는 기업에서 실적이 항상 시계열로 봤을 때 3분기 때 꼭 주가가 하락했어. 예, 그걸 알고 있는 애예요. 얘는 엊그저께 들어온 애고, 어, 어. 그럼 얘한테, 야, 너 6개월 이내고 3만 원 줄게. 그럼 얘 입장에서 3개월, 6개월 있다가 3만 원 보면, 그래, 줄게. 한단 말이에요. 예. 얘는 그러면 시장에 가서, 뭐야, 300만 원짜리를 지금 팔아요.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얘 빌려갖고 팔아요. 얘 수중이 얼마 있죠? 300만 원 있죠?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6개월 후에 얘가 가격이 떨어질 거 안단 말이에요. 예. 3% 하락했어요. 이게 얘가 어떻게 됐죠? 291만 원이 됐죠. 300만 원짜리가. 근데 저 원래 얼마 들고 있어서 300만 원 갖고 있었죠. 이 주식을 사요. 요 시장만 그대로. 300만 원에 들고 있던 거 291만 원 됐죠. 그러면 전 얼마나 차익이 나죠? 9만 원 났죠? 얘한테 얼마 준다고 그랬어? 3만 원 줬죠. 3만 원 줬죠. 그럼 저 얼마 남았어요? 6만 원 남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6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공매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죠? 공매도가 이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B라는 놈이 있고, 얘가 300만 원 주식에 들고 있었고, A라는 놈이 있고, 얘는 아무것도 지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6개월에 이제 291만 원 됐단 말이야. 너 잠깐 나한테 줘. 300만 원 받았다가 290에 9만 원 벌었죠. 얘 300만 원 뽀찌 주고 얼마나 6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예요. 이게 공매도예요.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식이 확실히 하락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게 공매도를 스킬한다고 쳐봐요. 음, 모르는 놈 있고 오르는 놈 있고 여기서는 손해봤지만 여기서 하는 놈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가 들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라는 놈이 들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얘는 얼마 벌어요? 6억이래. 6만 원 번 거죠.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게 진짜 공매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기기묘묘한 게 있는데 공매도의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 책 통해서 공매도 얘기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예. 자, 이제 게임의 원칙과 룰을 알았고 어떤 놈들이 오는지 알았죠. 그래서 게임의 점수는 그러면 우리가 고스톱 칠 때도 어떻게 점수 나오냐, 뭐 고돌이 있고 뭐 점수 내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죠? 게임의 점수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률. 네,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뭐랑 연동됐죠? 위험,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금융 플레이어들이 있죠? 비용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거. 공포와 탐욕이 있다요. 왜?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이 투자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큰 변수로 작용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아까 그 대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루하고,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 무엇이죠? 투자 원칙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이시죠?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90%의 투자자들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판다. 이 얘기를 너무나 알죠. 저도 주식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실행을 못 할까요? 이걸 왜 실행을 못 할까요? 이걸 아는데, 이 얘기를 아는데 왜 못 할까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언제 폭락하고 폭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이 폭락장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이 고점 아니야? 4월에 고점 아니야? 지금 계속 오르죠. 이러다가 몰라요.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하락장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 하락장 같아서요. 1개월, 2개월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긴 터널이. 3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 몰라요. 이걸 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결과론이긴 한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까 대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웬 이거 예측하지 마. 이거 예측하지 마. 예측 못 해. 대가들이 얘기하잖아. 이거 예측 못 해. 이거 예측 못 한다고. 그냥 사. 어? 그냥 사. 이거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예측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 이거 무슨 모형? 랜덤 워크 모형. 실치한 사람이 쩔뚝쩔뚝 걷는단 말이에요. 왼발, 오른발 걸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발로 걸을지 왼발로 걸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포와 탐욕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 스스로 조절을 하든지 아니면 대리인 고용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 써가지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책에도 나와요.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이 패시브 투자보다 우월하지 않다. 패시브 투자는 아까 말했죠. 적립식. 이렇게 하듯이 신경 안 쓰고. 펀드 매니저들은 비싼 수수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머리 쓴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동향이 어쩌고요, 뭐 하고, 여기다 들어가야 되고, 뺐다 하면서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얘네 인건비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인덱스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이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얘네들 쓸까요? 이거 제거하려고. 나는 투자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아. 내가 돈이 좀 많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펀드면 이제 너한테 요 정도의 돈은 줄게. 대신에 난 신경 쓰고 싶진 않아.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는 돈을 좀 벌어놔 주긴 해야 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투자에 대해서. 예. 왜냐면 이 투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근데 그냥 예적금하기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관심을 끄기죠. 관심 끄기예요. 관심 끄기. 관심 끄기. 관심 끄기. 관심 끄기.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도 매년 꾸준히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도 드물대요.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기록적인 수익률을 냈잖아요. 그 펀드에 있던 사람들도 40에서 30%는 오히려 원금 손해를 봤대요. 200% 이상 수익을 낸 펀드 안에서도요, 손해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이 공포와 탐욕이 들어간 거죠. 그 부자들도. 나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 차이에 따른 투자 성과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1년 지났을 때는 이 수수료 차이인 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수수료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존 보글도 그랬어요. 저비용으로 투자하라. 반드시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단순하게 투자하라. 그리고 하락장에 대비하라. 저비용으로 하라. 이게 5가지 원칙입니다. 그 영상 있어요, 유튜브에. 실제로 그분이 영상으로 이렇게 원어로 얘기하는 거 자막도 다 달려 있거든요. 5가지를 얘기하세요. 그 원칙을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으로 하셔도 돼요. 물론 이게 ETF에 좀 포커싱 된 거긴 한데, 자, 게임의 점수 영향 요소, 저희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했죠? 뭐죠? 네, 얘기했잖아요. 각종 수수료. 세금도 있어요, 세금. 세금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리스크는 뭐죠? 변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떠죠? 변동성이 크죠? 예. 그거는 이 변동성이 있으면 왜 그래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공포와 탐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변동성이 우리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들쭉날쭉한 애들이, 이 뾰족뾰족한 애들이 우리의 인간의 공포와 탐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예. 그 보시면 세상의 흐름, 투자의 밑거름은 뭐냐? 경제와 정치. 투자판이 이렇게 지금 폭판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투자판이. 이 밑에가 뭐예요? 경제랑 정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일부를 들으면, 아, 투자를 둘러싼 환경, 투자를 어떤 애들이 들어오고 투자 시장이 이렇게 꾸려져 있고 이게 어떤 영향,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요소들로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처음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좀 보시고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아까 대가들의 말도 그렇고 세상의 흐름, 소비자 심리 이게 어디랑 관계냐 이거죠. 사람의 심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 정치랑도 관련 있죠. 미국 대선은 항상 중요하죠. 공화당이 되냐, 뭐 민주당이 되냐, 지정학적 요소도 있고 지금 전쟁 난 것도 그렇고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신용이라고 그랬죠. 예대차. 돈 빌려주고 빌린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신용카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이자율이 나왔죠. 이자율. 이자율을 낮춰주면 부채가 늘고 소비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겠죠? 투자가 들었으니까 뭐죠? 기업의 생산성이 왔다 돼.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생산성이 향상되게 끌어주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소비를 해줘야 생산을 늘리죠. 소비를. 소비를 하려면 뭐 해야 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랑 정부는 돈 푸는 것까지는 해요.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소비 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 돈은 풀었는데 소비가 안 돼. 이러면 이게 그럼 전전 경쟁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뭐죠? 인플레이션은 난단 말이에요. 예. 소비가 돼서 생산성이 늘면 이 메커니즘이 잘 들어가는데 소비 심리가 얼어 있어. 안 돼. 생산도 안 돼. 그럼 뭐가 빠지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정부가 할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뭘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소비 심리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꽁꽁 묶여 있으면 이거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뭐죠? 소비 심리가 돌아서는 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갑자기 돌아서기도 해요. 정말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아니 부동산도 봐보세요. 23년인가 하반기 때 갑자기 하락장 오니까 이건 뭐 그전까지 불장이다가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 디레버리징
소득보다 부채가 클 때 어떻게 되죠? 자산을 매도하죠. 부채가 많아지면 소득보다 부채를 갚아야 되잖아요. 자산을 판단 말이에요. 자산들이 많이 나오면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해요. 주식, 부동산 시장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도 안 돼요. 그리고 저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은행도 부실해지면 총체적 난국이 오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 이게 총체적 난국이 오는 거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회복이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죠. 금리 인하해주면 투자가 늘고 디레버리징은 뭐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8년에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금리로 자율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직접 나선 거죠. 직접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국채를 사면서. 돈이 풀리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소비, 소득, 부채, GDP, PMI 지수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 하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미친다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가 결국엔 공포와 탐욕하고 미친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됐죠? 다음에 가겠습니다. 빨리 하고 있는데도 양이 많아가지고요. 그렇다고 이걸 두 개로 끌고 가기도 좀 그래요. 예, 한 개에 뚝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자, 금융상품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 네 가지만 보고 갈게요. 주식, 시세 차익, 배당금 수익, 경영에 참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책에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부동산은 뭐예요? 일정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 그래요. 야, 주식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건 자기는 안 한대요. 그만큼 뭐예요? 소액으로 투자하기. 이런 표현하기 좀 그런데 호구 잡기. 호구 잡기 편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자기는 그래요. 너무나 소액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의 장점이기도 한데 그런 애들을 들여와야 그렇게 진입장벽을 낮춰놔야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 주식에서 정말 알토론같이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울타리를 높게 치겠죠. 여기가 황금어장이야. 그러면 이걸 못 들어오게 나만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계속 포식하고 싶겠죠.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뭐예요? 계좌 바로 열어주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짜여있는 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식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이 투자에 진입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올린 걸 얘들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호구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안 해요. 점점 더 낮추죠. 호수종까지 나오고 난리 났죠, 지금. 그래서 자기는 주식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이면 정말 돈이 되는 시장이면 진입장벽을 올리고 자기들만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럼 왜 이 진입장벽이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호구잡기들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 아까 같은 공포와 탐욕이 와서 내 주식을 내가 판 주식을 비싸게 사줘야 되니 그러면서 자기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주식시장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주식에 대해 잘 모르고 무슨 뭐 소스 있다 들어오고 지금 추매하고 지금 ETF 뜬다는 그런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변동성이죠. 미국 최대 시티은행이라는 애가 59달러에서 0.97까지 간다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 여러분들 얘가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1달러라고 60배가 떨어진 거예요. 60배가. 1억 넘으면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도.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 예. 주식시장에서 뭐가 중요하죠? 타이밍은 굉장히 민감하죠. 언제 사?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라. 뭐 어깨 사고.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남들이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 그래서 실제로 채널 CNN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게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반대인 애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주식시장이 허팅 날 때는 한쪽이 올라가지고 한쪽이 떨어질 때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지고 하면서 이 투자판을 계속 살아남으면서 우상향하는 그 트랙을 타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게 되니까. 음.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그리고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 이게 이점인 것 같고, 그리고 높은 변동성. 예,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약간 도박 같죠, 도박. 이 정도면 도박이 이건 야, 어떻게 이런 변동성이 있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본질 가치를 넘어서게 변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자, 그다음에 채권을 하겠습니다. 채권을 세 가지로 인게 있어요. 만기, 10년 후, 1억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쿠폰 이자율이라고 하는 쿠폰이라는 게, 거기 액면 이자율, 이 원금에 따라서 5% 준다, 10% 준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식 보면서 채권도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포트폴리오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해야 이자 수익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이자율도 높고 민감도가 높아지죠? 3개월짜리 단기채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예적금 넣는 것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많이 넣는 거죠. 안정성 있게. 근데 이것도 이걸 잘 보셔야 되죠. 채무 불이행이 있냐? 중간 매도할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 이하로 손대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 채권이 인기가 없어서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제가 들어갈 때는 인기가 많아서 잘했는데 팔 때쯤 되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에 따라 채권의 수익과 손해가 결정된다. 그렇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인데 그 수요는 뭐죠? 이자율이에요. 주식은 타이밍에 민감하다 그랬고 채권은 사람들이 뭐에 민감해요? 이자율에 민감해요. 이거는 그 자본 체력에서도 나왔고 그 경기의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역관계, 반비례 관계 아셨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장 이자율은 금리예요. 시중은행 금리 3%예요. 폰 이자율 3%였다고 채권 가격 100만 원에 10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2%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쿠폰 이자율이 3%니까 얘가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려고 하겠죠. 수요가 많아진 거죠. 이 채권에.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요 곡선이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올라가죠. 그래서 시장유형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셨죠? 채권 위험은 뭐냐? 채무 불이행, 채권 가격 하락하는 게 있다. 채권 가격 하락하는 게 뭐죠? 시장 이자율이 올랐어. 이게 3%인데 이게 5% 됐어. 그럼 사람들이 이 채권에 안 있고 시장 이자율 은행 예적금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면 채권을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채권의 공급이 늘어요. 수요는 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잖아요. 채권을 막 팔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채권과 주식의 관계는 뭐냐? 보통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무조개 조합이 나온 거죠. 주식 6에 채권 4.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상관관계, 이 반대 경향이 지금 약간 좀 깨졌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오히려 상관관계가 높아졌어요. 반대가 경기 회복되고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2008년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식이 떨어진 거잖아요. 경기 이렇게 저점을 하면서 경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또 양적 완화를 같이 한 거예요. 예, 얘를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 가격도 오른 거죠. 얘도. 네. 그래서 요때 이후로는 이 반비례 관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그 ETF, 예, ETF도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안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설명을 해줘요. 레버리지는 아까 얘기했죠. 레버리지. 돈을 빌려갖고 하는 거예요. 예. 2%를 꿔요. 100만 원을. 예. 그 2만 원을 꾼 거죠. 근데 10% 수익이 났어요. 예. 10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2만 원 주고 8만 원은 추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남한테 꿔가지고. ETF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버스는 뭐예요? 공매도랑 또 똑같아요. 약간 공매도랑 비슷해요. 오히려 ETF가 떨어진다고 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역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는 뭐예요? ETF가 떨어질 때 거기에 내가 2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을 빌려갖고 하는 거죠. 이 애들은 왜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은 단타예요, 단타. 단타. 이것들은 단타에, 아니, ETF는 시장 전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오르고 내리고가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최소 5년, 10년 갈 건데 당연히 우상향하죠. ETF 들어가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게 왜 있겠어요? 응? 센터. 잠깐 오르고 내리고에 민감한 사람들. 저걸 노리고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영역은 가급적이면 저도 안 할 건데, 경험이 많거나 감이 좋으신 분들이 하지 않으면 좀 손해볼 확률이 높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 연금. 공적연금 뭐죠? 국민연금 같은 거 말해요. 퇴직연금 뭐죠? 회사 다니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연금. 요즘 개인연금 상품들 맞죠? IRP 같은 거. 이게 보통 저도 그랬는데 지난번 회사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죠. 개인한테 넘어와요. 저는 이걸 IRP에다 넣어놨거든요. 개인연금에 들어간 거죠. 60일 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연금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401k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퇴직연금 요거. 그래서 회사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401k 연금에다 넣어놔요. 그 연금 보험도 있죠. 보험료. 수수료가 좀 높긴 한데, 그 확정 퇴직연금이라든지 IRP 세금 혜택이 다 차면 그 이상 넘어갔을 땐 요걸 이제 활용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예, 수수료가 좀 높아갖고. 그 원금 보장해주는 이점이 있어요. 개인 연금보험은. 예, 근데 연금 저축은 뭐죠? 운용사에 따라서 특징이 다양해요. 예.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통해서 뭐 배당주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원금 보장은 안 되는 거죠. 증권사 통해서 들어간 연금저축은. 대신에 뭐 과세 이연과 세제 혜택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여러분들이 이거 연금과 관련해서 미국 고용하고도 연관이 있거든, 고용. 우리 막 노조 나오고 하면 고용 안정성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도 미국처럼 사람 잘 자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고용의 탄력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이 연금이 되게 짱짱해요. 왜냐면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연금을 굴리잖아요. 이게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수익성이 좋아요. 수익성이 좋단 말이에요. 이 연금의 수익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미국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 연금이 좋다니까요, 이 연금이. 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한 10년 먹잖아. 이렇게 이 401k 연금 굴리잖아요. 그러면 노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노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40세, 50세, 지금 퇴직, 그렇게 나오면, 낀집하고, 안 돼, 노후 자금 안 되죠. 국민연금 그거 고갈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하물며 노동의 탄력성 올린다고 지금 사람들 막 자르게 해봐요. 예? 이게, 이 공적연금에서 커버리지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한테 그 고용 탄력성 준다고 사람 쉽게 자르게 하면 뭐죠? 퇴직연금 줄어드는 거죠. 소득 줄으니까 개인연금 이거 두 개가 날아가요. 이게 두 개가 날아가는 효과가 난다니까요. 이 연금이랑 고용이랑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자르게 하면 퇴직연금이 날아간다니까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얘네? 얘네는 연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적연금이 돌아가니까 이게 짱짱한 거예요, 이게 짱짱한 거예요. 수익률이 잘 나는 거죠. 미국의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금융시장을 끼고 있는 미국이라서 수익이 잘 난다고요. 그래서 얘네는 회사에다 딱 잘려도요, 연금이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좀 아시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용 대 고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연금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같이 연관돼 있다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국가가 공적연금으로 이거 잘 안 되는 걸 커버리지 못하는 걸 퇴직연금이랑 이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에다 회사를 더 오래 다니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실 줄 아셔야죠.
미국 우리의 고용 탄력성, 물론 고용 탄력성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황제 노조 뭐 이런 것도 안 좋긴 한데 보셔야죠. 지금 그 생애소득이 얼마나 그 기간이 짧아졌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적자 구간, 흑자 구간, 적자 구간 이걸로 이거 다 메꿔야 되잖아요. 이건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이게 40세부터 60세인데 이걸 자꾸 줄여나가면 어떻게 해요? 생애소득이 줄죠. 가뜩이나 취업 늦게 되는데. 예? 취업은 빨리 해주고 요걸 늘려야 돼요. 요거를. 이걸 고용을 쉽게 해주면 이게 줄잖아요. 이게 계속 줄잖아요. 이게 아니 물론 회사들도 그래서 공채를 안 받는 것도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은 이게 국적연금을 늘려야 돼요. 국민연금을 더 늘린다든지 지금 뭐 고갈되네 마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 얘기 좀 길겠네요. 그래서 은퇴시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그 자산별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라. 이 갭이 나오겠죠? 이 갭 메우기를 해야 돼요. 갭 메우기. 이게 부동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갭 메우기 해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요거 계산하실 때 잘 모르겠다. 그럼 보유자산의 3%에서 5%를 소진한다고 세상하시고 1년 지날 때마다 물가상률 2%씩 가산한다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1부, 2부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투자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실제로 그러면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저는 다른 막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주식, 채권, ETF, 연금 이 네 가지는 필수로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엄청 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사람도 요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솔직히 주식 안 하죠. 채권은 고민이에요. 세모. 전 요거 두 개 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두 개. 이게 다 어디? 미국발. 국장 안 해요. 미국 국장. 이게 다 뭐 ETF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ETF 베이스로 배당주랑 S&P 500 두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저도 다양화가 돼 있진 않아요. 온리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미국이 안 좋으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양화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또 다양화하긴 해야 돼요. 채권을 하려고 했는데 채권도 미국 채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3부입니다, 3부. 저 주식은 타이밍, 이제 채권은 이자율이 민감하다. 그리고 3부는 실제로 이제 게임판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게임을 하려면 뭐라 그러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죠. 자문하라. 본인의 자산 관리, 규모를 목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뭐죠? 5년 내 10억이라고 그랬죠. 5년 내 10억 달성. 이게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예, 5년 내 10억 달성. 순자산. 자가 빼고, 자가 빼고. 쉽지 않아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5년 내 10억 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고위험 수익률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시장에 없어요.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 3단계 목표 설정하고 비교적 정확한 금액으로 그럼 3단계 목표가 뭐냐? 이게 생활 유지. 일단 1단계. 소비나 여행하면서 약간 삶을 즐길 수 있는 정도. 이건 마음껏 하면 살 수 있는 거. 이게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게 몇 억, 몇 억, 몇 억. 요 레인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목표로 삼으시고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목표 추준. 이게 목표죠. 난 1단계만 할래.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자기 관리, 루틴 잘하라고 그랬죠. 이게 아이러니한 게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매년 최대 해외 여행객이 갱신하고 있어요. 욜로족이라고 그랬죠. 나의 행복을 위한 소비. 제가 이거 욜로족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까르페 디엠하고 비슷한데 지금의 순간을 즐겨라. 지금의 순간을 즐기는 게 소비가 아니어도 된다고 가능했죠. 네, 소비로 귀결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중요하죠. 근데 소비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죠. 돈을 절약하라. 매년 연봉의 1%씩 더 1%, 2%, 3%, 30년 저축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젊은 욜로족에게 효과적이라는 왜 젊은? 30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나이에 먹고선 이 방법 쓰면 안 돼요. 예, 젊음은 뭐가 제일 강점이죠? 시간이 강점입니다.
수익이라고 있어요. 수익률 곱하기, 수, 수익 방정식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수익률 곱하기 시간, 자본금, 수익률이라보다 이자율로 할게요. 돈이 많든지 이자율이 높든지. 근데 돈이 저 없죠. 이자율이 높으면 뭐야?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 높은 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즘 같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이게 수익률 높은 데가 있죠? 없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은 뭐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수익 방정식에서 세 가지가 돌아가잖아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걸 늘리는 거죠. 그럼 세 가지가 다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젊을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젊을수록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 방정식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 시간.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씩 오래 아껴라.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 절약을 통한, 이거. 수익률은 얘기했잖아요. 수익률이 높으면 뭐예요? 그만큼 변동성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 수익률 높은 투자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절약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수익률을 3% 하다 놓으면 5% 하면 2%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라 그래요. 수익률 높은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절약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보다 곱해지는 이 모수 있죠. 자본. 이거 자체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작은 수수료 장기화될 때 큰 차이. 이 얘기했죠? 예,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가 우월하다. 액티브 돈이 많이 드니까. 존 보글도 얘기했다 그랬죠? 세금 관리 잘해라. 아비투리지라고 하는데 절세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돈을 불어주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연 250만 원인가? 그래서 연 250만 원씩 그 12월 되면 연 250만 원씩 차액 실현해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 투자 원칙하고는 좀 바뀌는데 그냥 나중에 몇 억 내면 그냥 뭐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마음으로 그냥 낼지. 예. 목표는 명확한 이거 우리의 뇌가 그래야 돼요. 이 숫자로 안 나오면은 모호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5년 후 순자산 10억. 현재 수입, 현재 자산, 기간, 지출 목표대로 하는 거죠. 이건 제 목표긴 한데 가능한지 모르겠고 너 자신을 알라. 보험 위험 선호도, 내가 위험을 어느 정도 택할 수 있는지, 내 나이, 가족들, 내 아이가 지금 학원비가 나가고 고등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직업, 그리고 보유 부동산, 내가 지금 월세로 사는지 전세로 사는지, 전세 살면 2년 후에 어떻게 전세금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게 게임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를 않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행 가기 전에 보통 여행 채비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 옛날 조선시대에 과거 보러 가면 집신도 뒤에다 싣고 도시락도 싸고 못도 싸고 하듯이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문하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배분 남이 하는 투자를 따르면 망하는 이유. 이거. 본인의 제약 조건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한 거예요. 그걸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과 나랑 내가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따르는 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약간의 변화는 하고. 근데 저 사람과 나랑 너무나 달라.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르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쫓아갈 수가 없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 난 몸이 너무 아파. 임장을 못 다녀. 그럼 데스크 리서치만 해야겠죠. 아니면 그럼 나는 부동산 임장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임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예 나는 그러면 데스크 리서치가 좋은 주식으로 갈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만 번씩, 5만 번씩 걷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못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자기에게 맞는 투자를 찾으셔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네요. 오늘도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꽤 되고 있는데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전문 투자자들의 선택은 뭐냐? 수익의 크기가 손해의 크기보다 크고, 잘 보세요.
수익의 확률이 손해볼 확률보다 크다 이거예요. 네.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죠. 수익의 크기 곱하기 확률도 들어가거든요. 기대 손해도 똑같아요. 손해의 크기, 손해의 확률. 그러니까 손해의 크기가 막 1억이에요. 0.1%라고 해도 기대 손익이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애초에 수익의 크기도 크고 수익의 확률도 큰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요? 비대칭적 수익 위험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수익이 높아지면 우리가 아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하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변동성, 확률도 그 위험성도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투자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도시의 부동산 투자. 서울의 그래서 인서울 하는 게 이거예요. 물려도 어디서 물려? 고점에 물려도 대도시에 물려라라는 얘기가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지방 이렇게 투자해서 거기서 물려갖고 회복 안 되는 것보다 물리더라도 하락장에 더 조금 낑기더라도 인서울에서 낑겨야 얘가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변동성이 리스크잖아요. 수익률로 나눠보면 이게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S&P 500이 0.6입니다. 1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3개월 미국 단기채 1.24예요. 얘가 엄청 안전한 거죠, 얘는. 예.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1억 중 1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1,500만 원 수익이 났대요. 어마어마하죠. 수익률이 50%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5%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에 1,000만 원 들어가서 지금 10% 수익 났다. 아,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그걸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난 게 뭐예요? 전체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식에 대한 수익률 하나잖아요. 전체 자산으로 놓고 보면 수익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식의 10% 수익률보다 주식, 채권, 이자 수익,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익을 다 더해서 10%가 될 때, 수익률은 동일하지만 위험이 변동성은 더 작은 거죠. 얘는 주식에 몰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10% 수익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1억을 있어요. 주식에다 들어갔어요. 10% 얻었어요. 1,000만 원 먹었죠. 잘 먹었죠. 근데 이 1억을 주식 60%, 채권 40%, 현금, 예적금 해서 쭉 냈더니 얘가 10% 먹었어. 이게 안전적이라는 거죠. 하락장 왔어. 아까 같은 그 닷컴 버블 같이 30% 날라갔어. 이 1억이 갑자기 어떻게 되죠? 7천만 원 되죠. 얘 여기만 망가겠죠. 주식만 67에 42. 이게 6천만 원 들어갔으면 조금만 들겠죠. 얘 30% 얘는 30%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산이 얘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죠. 얘는 그래도 6에서 7%는 유지하겠죠. 수익률을. 그래서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이 자산 관리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전체 자산 해야 된다는 거. 자산을 다양화할수록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죠. 베타 붙고 이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본연적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는데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S&P 500 연평균 11% 성장했대요. 변동성이 17.47%래요. 2008년에 36%가 손실이 났어요. 미국 장기 채권 연평균 6.5% 성장인데 변동성이 9.1%예요. 얘는 오히려 이때 20%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1억을 여기다 몰빵한 거랑 5천씩 들어간 거랑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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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에 뭐 몰빵한 애는 얘는 36% 손실 난 거예요. 50% 들어간 애는요. 355, 250.
마이너스 5% 정도 손해일걸요, 그럼? 얘는 30% 손해인데 얘는 마이너스 5% 정도 손해예요.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들어가는 애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냐? 깨지지 않을 바구니, 첫째 바구니. 현금 자산 넣어라.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선진국 단기국채입니다. 뭐예요, 이게? 이거죠. 이런 애들. 예적금보다 조금 높으면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현금 부족 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게 심각한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크리티컬한 거예요. 이게 처분하면 뭐가 되죠? 복리의 열차에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산을 처분하는 순간 손익 확정이에요. 손익 확정. 복리의 열차가 지금 찍찍폭폭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막 설악장도 오고 이렇게 막 복리 열차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리 열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이 없이 팔잖아요. 복리 열차에서 내린 거예요. 얘는 그러면 복리 열차 어디에 다시 타야 돼요. 다시 타야 돼요. 복리 열차 끝나고 내린 거예요. 손익 확정된 거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예. 계산이 없이 갑자기 저렇게 하면 두 번째 바구니는 요로 엔드를 담아라. 다양하게. 다른 자산, 다른 종목, 다른 나라. 저는 지금 너무 미국에 쏠려 있죠. 미국 좀 안 좋은 호재 나면 저는 진짜 아사리가 날 것 같긴 해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짰죠.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가격 상승하라 예측해서 자산 매도 매수하는 거. 주식이 제일 민감하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중개상만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거래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돼? 모멘텀을 보고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평균액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잡는다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언제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 수 있겠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 마켓 타이밍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그걸 알 수도 없고 저 대가들도 얘기했잖아요. 매일 지루하게 하는 거다. 지금 투자가 재밌어? 그럼 너 투자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80%, 10%, 10% 넣어놨단 말이에요. 연말 되니까 얘가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러면 주식을 원래 80% 넣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5, 100, 지금 82%, 9%, 9%돼 있으니까 이 비중을 다시 얘를 80%로 조정하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매도, 차익하고 채권과 현금을 늘리는 거, 이런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문제는 잦은 리밸런싱은 세금과 수수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일정 주기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번 연도는 뭐 변동이 심했다. 아니면 1년에 뭐 12월마다 한 번씩 조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40대 때는 주식의 비율을 몇 프로, 50대 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몇 프로, 60대 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뭐 이거는 40%, 60%, 이때는 뭐 60%, 뭐 40%, 이때는 뭐 50%, 50% 이런 다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리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리밸런싱 해서 이렇게 연령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리커먼드 해주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게임판에 들어왔고 내가 주식을 알고 채권을 알고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잖아요. 그런 걸 짤 때의 어떤 그런 팁?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자산 배분하고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뭐죠? 아까 주식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배분을 하고 그렇게 비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마켓 타이밍은 절제하라는 거 뭐죠? 뭐예요? 이게 규칙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마켓 타이밍 가격 상승 오르고 하는 걸 절제 하, 그걸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세는 원칙대로만 해. 그게 뭐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안해동하지 말고 지금 어디가 오르는데 어디가 내린데 그거를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본인이 세운 원칙을 장기간으로 준수하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책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죠? 어차피 투자 환경 지금 뭐 미국 S&P 오르고 내리고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확대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넌 돈 더 넣어. 이거 돈만 더 넣고 이거 계속 리밸런싱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when who knows when 언제 who know 누가 알겠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로 유연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미국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미국 하다가도 그래 그러면은 EU ETF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좀 다양화해 보려는 거죠. 근데 그게 다양화하는 거랑 AI가 뜬대 테마주가 뜬대 ETF 나 S&P보다 높은데 나 저걸로 갈아타야 되나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지금 당장 바로 하기 이건 존 보글도 얘기했죠. 존 보글의 5가지 얘기 ETF 기준으로 반드시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하락장에 대비해서 멘탈 관리해라 그리고 간단히 간단히 투자해야 돼요. 간단히 간단히요. 간단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고 하긴 한데 투자를 정말 모른다. 투자의 티켓도 모른다. 할 때 이 책이 양이 좀 400페이지인데 한번 쭉 읽으시면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투자판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자체를 알려줘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차트 분석법 뭐 이런 기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투자가 뭔지에 대해 본질을 알려주세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전 좋았고 이 책을 제가 이제까지 그동안에 대동남 하면서 여러 책을 봤는데 좀 일찍 봤으면 어땠을까? 제가 ETF라든지 그런 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좀 절판되긴 했는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 쓰신 책이라 그런지 확실히 좀 투자의 운영 원리와 구조에 대해 관통하는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꼭 빌려서라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도 또 투자와 관련된 또 책도 또 읽고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